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하늘은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칠흑 같았고 도시의 불빛마저 희미하게 만드는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세차게 내리쳤다. 이서연은 낡은 승합차 뒷좌석에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물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메마르다 못해 텅 비어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새아버지. 박민식의 얼굴에는 탐욕과 초조함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게 다 널 위한 길이야. 서연아, 이 은혜만 갚으면 우리도 이제 허리 펴고 살 수 있다고. 역겨운 변명이었다. 도박빚의 허덕이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지른 남자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 서연은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의 미래, 그녀의 존엄성,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심장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의 상징인 초고층 펜트하우스 앞이었다. 박민식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차에서 내렸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얇은 원피스가 몸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고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이 비극적인 거래의 냉혹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박민식에게 다가와 묵직한 돈 가방을 건넸다. 박민식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확인하며 개걸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딸의 인생을 팔아넘긴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액수였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연의 등을 떠밀며 말했다. 회장님을 잘 모셔라. 내 인생이 달린 일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차가운 공기와 낯선 남자들의 무감각한 시선뿐이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는 서연에게 가볍게 고갯짓을 하며 안으로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숫자가 숨 가쁘게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 물에 젖어 축 처진 머리카락,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떨리는 입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고풍스러운 가구들, 값비싼 예술품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떤 것도 서연의 마음에 위안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 호화로운 공간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그녀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이곳에 끌려온 것뿐이었다. 안내하던 남자는 침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회장님은 안에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 서연과 회장이라는 남자 단둘만 남게 되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조명 아래 거대한 침실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킹사이즈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JK그룹의 총수 강태준. 언론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서연이 알던 것과 사뭇 달랐다. 완벽하게 다듬어졌던 머리는 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뒤채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독, 그녀의 의학적 지식이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고열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정체불명의 맹독이었다. 새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해독제. 자신이 그의 해독제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 순간 강태준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독의 영향으로 이성이 마비된 그의 눈이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만이 남은 굶주린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침대 위로 내던졌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결, 존엄, 희망,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부서진 인형처럼 침대 위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몸을 태울 듯이 달아오르게 했던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머릿속을 뒤덮었던 안개가 걷히면서 이성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침대 한편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에 닿았다. 찢어진 옷, 하얀 스트를 적신 붉은 핏자국, 그리고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소녀. 모든 상황이 한눈에 파악되었다. 비서에게서 보고받았던 그 치료법이 실행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경쟁사 회장인 최진환의 계략에 빠져 정체불명의 독에 중독되었을 때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한 소녀의 인생을 짓밟고 얻은 목숨은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일 뿐이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강태준은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라는 죄악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리고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책임감을 보이려는 듯 결심을 굳혔다. 서연의 텅 빈 시야 속으로 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고통, 후회,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함. 서연은 그가 자신을 조롱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더 이상 빼앗을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부서진 그녀의 영혼을 똑바로 응시하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나와 결혼해주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서연의 귓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결혼. 세상에서 가장 신성해야 할 그 단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저속하고 모욕적인 언어로 변질되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하게 남아 감정의 빛이 돌아왔다. 그것은 놀라움도 기대도 아니었다.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차가운 불꽃이었다. 그녀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앉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칼날 같은 날카로움을 담아 말했다. 미쳤군요. 그 말 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이라니. 이보다 더한 위선과 기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니오. 책임에 대한 이야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풍경을 등진 채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함께 냉철한 사업가로서의 면모가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순결,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미래까지도. 돈 몇 푼으로 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내 아내라는 자리를 주려는 거요. JK그룹 안주인의 자리, 그것이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당신을 이 지경으로 내몬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복수, 그 단어가 서연에 굳어있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던 새아버지 박민식의 비열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었을 강태준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정체 모를 배후 세력. 그녀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절대로.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허함이 사라진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이성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좋아요. 그 결혼 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빨리 제안을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그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몸을 가린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협상가의 그것보다도 날카로웠다. 첫째, 이건 철저한 계약 결혼이에요.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겠지만 이 집 안에서 우리는 타인이에요. 각자의 방을 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둘째, 당신 몸에 있던 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료, 인력을 지원해야 해요. 이건 내 지적 호기심이자 당신과 나의 공동의 적을 찾아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셋째, 내 새아버지 박민식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법의 심판이든 그 이상의 것이든 방법은 내가 선택해요. 당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배경이 되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다. 넷째,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어젯밤 같은 일은 단 한 번으로 좋게요. 그리고 이 계약의 끝은 내가 정해요. 내가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녀의 조건들은 하나같이 당돌하고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영리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내걸고 협상을 할 줄 아는 여자. 어쩌면 그녀는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생각보다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른다. 좋소. 당신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지.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비서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당장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이곳으로 올 것.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강태준의 비서와 변호사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들은 침실의 처참한 광경과 낯선 여자인 서연의 존재에 놀란 기색이었지만 감히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 강태준의 명령에 따라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피로 얼룩진 계약서.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JK그룹의 회장 강태준과 평범한 의대생 이서연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이 집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방을 안내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방이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비서에게 말하면 즉시 준비해 줄 거요. 그는 약속대로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애써 버티고 있던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JK그룹 강태준 회장, 일반인 여성과 깜짝 결혼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사의 한 면을 장식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심지어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했는지조차 알려진 바가 없었다. 재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미스터리한 신데렐라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지만 JK그룹은 회장님의 사생활이라는 말로 모든 질문을 차단했다.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방,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이서연은 도박 중독자 새아버지 밑에서 고통받던 가난한 의대생이었지만 오늘의 이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자리를 이용해야만 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무너진 삶을 되찾기 위해 그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결혼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서연은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그녀의 공간을 철저히 존중해 주었고, 그녀가 요청한 의학, 서적과 최신 논문들을 산더미처럼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채 오로지 독에 대한 정보를 파고드는 데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가족들과의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가 잡혔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다.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 강태준은 그녀를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의상과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가진 몇 안 되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그녀는 보석으로 치장한 인형이 아니라 이서연이라는 인간으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강씨 일가의 본가는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들만의 왕국처럼 보였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나지막이 말했다. 겁먹을 것 없어. 당신은 내 아내고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니까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의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방패막이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저녁 식사가 차려진 거대한 다이닝룸에는 이미 강태준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의 숙부이자 JK그룹의 부회장인 강일환,
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계모.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배다른 동생 강유라까지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마치 혈통도 근본도 모르는 미물이 자신들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계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듣자 하니 의대생이라고 하더구나.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 태준이를 만날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구나. 그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녀의 출신과 배경을 떠보려는 교묘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우아하게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필연적인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계모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자신 또한 이 가족의 일원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대답에 계모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번에는 숙부인 강일환 부회장이 나섰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회사 안팎으로 말이 많습니다.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새 형수님의 집안에 대해 저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그녀의 근본 없음을 지적하며 이 결혼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였다. 강태준이 나서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부회장님, 저는 제 이름 이서연 석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 가치가 제 부모님의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회장님의 결혼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J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회장님의 건강과 경영 능력일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최선을 다해 내조하여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생각입니다. 그녀의 말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이 젊은 여인이 이토록 논리정연하고 대담하게 응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말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지만 그의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택을 빠져나오는 길, 서연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이름, 박민식이었다. 그는 이미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문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태준과의 결혼에 얽힌 추악한 진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연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로 찾아갔다. 그는 막 샤워를 마쳤는지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은 박민식의
협박 문자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쓰레기 같은 놈. 그는 당장 비서를 시켜 그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그를 상대할 수 있는 판만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약속했던 연구실도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당신을 공격했던 적과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인간들, 그들 모두에게 빚을 갚아줘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복수심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서연은 JK그룹 소유의 비밀 연구시설로 안내받았다. 그곳은 대학병원의 연구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며 독의 성분을 역추적해 나갔다. 복잡한 화학식과 데이터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강씨 집안의 며느리도 비극의 여주인공도 아니었다. 오직 진실을 파헤치는 냉철한 과학자 이서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늦게 연구실을 나온 서연은 유리병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연구실에서의 시간은 서연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복잡한 분자 구조와 화학 반응식을 마주하고 있을 때면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는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여전히 재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그의 건강 문제와 맞물려 JK그룹의 주가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료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계약 이후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공간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본론부터 말했다. 다음 주에 J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행사가 있어. 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주요 협력사,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지. 당신도 내 아내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야겠소. 그의 말은 통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부탁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동반 참석이 아니었다. 세상의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거대한 무대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서연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려는 비즈니스적인 태도가 묻어났다.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받아들인 상태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반발하거나 최소한 불쾌감을 표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여기 행사에 참석할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이요. 그들의 성향,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뒀으니 숙지하도록 하시오. 그는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말투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행사에서 입을 의상을 맞추기 위해 강태준의 개인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명 백화점의 명품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자연스럽게 짙은 남색 턱시도를 골라 입었고,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이 서연에게 어울릴 만한 드레스들을 수십 벌 가져왔다. 서연은 그저 마네킹처럼 서서 그들이 입혀주는 대로 옷을 갈아입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입은 것은 은은한 달빛을 닮은 실크 드레스였다.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어깨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다. 강태준은 무심코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다가 숨을 멈췄다. 늘 어두운 색의 단정한 옷만 입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아름다움이었다.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려 할 때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내가 하지. 그는 직접 목걸이를 들고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치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떨었다. 그날 밤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려는 것을 애써 억눌렀다. 강태준 역시 그녀의 긴장을 느꼈다. 그의 움직임이 순간 뻣뻣해졌다. 차가운 금속 걸쇠가 채워지는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행사 당일, 강태준과 서연은 한 대의 차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에 팔을 둘렀고 서연은 그의 팔에 몸을 기댄 채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한 쌍의 그림을 연출했다. 그들의 등장은 행사장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의심과 호기심, 질투와 감탄이 뒤섞인 눈빛들. 강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제 아내 이서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가 미리 주었던 자료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관심사나 최근 근황을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여내며 노련한 사교계 인사처럼 사람들을 대했다. 그녀의 지성과 우아함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강태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그를 독살하려 했던 배후로 의심되는 인물, 최진환 회장이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강 회장,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아 보기 좋군.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소문으로만 듣던 사모님이신가. 정말 미인이시군.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감추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남편의 건강은 이제 제가 곁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최진환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경고였다. 당신의 계략은 실패했고,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선전포고. 최진환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는 이 어린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잠시 후 강태준과 서연은 인파를 피해 한적한 발코니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가면을 벗은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오늘 아주 잘했어.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당신 덕분에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군.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소? 서연이 불쑥 물었다.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 당신의 명성에 흠집만 될 뿐인데.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후회라. 그런 걸 할 시간도 없이 살아왔지. 하지만 오늘 당신이 내 옆에서 그들과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인생 최악의 실수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들렸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닌 한 남자의 고독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들의 계약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성공적인 자선 행사가 끝나고 세상의 소음이 잠시 잦아들자 서연은 다시 자신만의 세계인 연구실로 돌아왔다. 발코니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 그녀와 강태준 사이에는 미묘한 비어온 화의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그는 일방적인 가해자나 책임자만이 아니었고 그녀 또한 마냥 수동적인 피해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태로운 동맹 관계. 그들의 계약 결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연구에 깊이 몰두했다. 강태준의 혈액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을 쫓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적은 매우 교활했다. 그들이 사용한 독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일반적인 독성 검사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유령처럼 끔찍한 상처만 남긴 채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물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독성학 분석법을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독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이 그의 몸속 세포와 상호작용하며 남긴 특이한 흉터를 역추적하는 방식이었다. 유전자, 시퀀싱, 단백질, 변이 분석, 효소 반응, 억제 패턴 등 그녀가 의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최신 생화학 기술이 총동원되었다. 밤낮 없이 데이터와 씨름하며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초조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강태준의 혈액 속 특정 면역 단백질에서 이제껏 알려진 그 어떤 자연 발생 물질과도 다른 기이하고 인위적인 변형 패턴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암호와도 같았다. 그녀는 즉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단백질의 3차원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서연은 전율했다. 모니터에는 복잡하고 기괴하게 뒤틀린 나선형 구조의 분자가 떠 있었다. 자연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인공적인 구조. 누군가가 엄청난 자원과 고도의 생명공학 기술을 투입하여 오직 강태준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맞춤형 생화학 무기였다. 그녀의 새아버지가 짓거렸던 오래된 비방이나 처녀의 음기 같은 이야기는 모두 이 범죄의 끔찍함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의 판도를 바꾸는 열쇠였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 관계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JK그룹과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싸움도 그녀 혼자만의 복수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생존이 걸린 공동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분석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곧장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그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고는 하던 일을 멈췄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그녀가 발견한 인공 독소의 분자 구조가 복잡한 빛을 내며 떠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서연의 설명을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서연은 복잡한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했다. 이건 자연 물질이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 막대한 돈과 기술을 들여 특별히 제작한 독극물이라는 뜻이죠. 이 정도 수준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설명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준은 화면 속 분자 구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죽음의 형상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의 대상이었던 가녀린 소녀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과학자, 그리고 이제는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의 전문가적 소견이 필요하오. 그 말은 그가 그녀를 더 이상 사들인 여자나 책임져야 할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우선 이 독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전 세계의 모든 연구소와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중독되기 전후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모두 재구성해서 용의자들의 동선과 교차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당신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에 대한 전략 회의로 변해 있었다. 서연의 분석력과 강태준의 정보력이 결합되면서 막연했던 적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용의선상에 있는 기업들의 이름과 인물들을 나열하며 가능성을 저울질했다. 그들의 결혼을 묻고 있던 죄의식이라는 족쇄가 이제는 공동의 목표라는 단단한 고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강태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서재 한편에 있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켰다. 허공에 독소의 분자 구조가 거대한 입체 영상으로 떠올랐다. 치명적일 만큼 아름다운 그 구조물이 두 사람 사이에서 기이한 빛을 발했다. 오늘부터 이 조사는 JK그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거요. 강태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겠소. 찾아내시오. 이서연 씨,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자들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성과 이름을 함께 불렀다. 그것은 존중의 표시였다. 독의 정체가 밝혀지고 공동의 목표가 생긴 이후에도 서연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망령이 있었다. 바로 박민식이었다. 그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귀신같이 연락해왔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 협박이 이제는 노골적인 전화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JK그룹 본사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과 복수 계획 전체를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였다. 강태준의 보안팀은 그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완벽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한 의식이었다. 그날 밤 서연과 강태준은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이것은 박민식이라는 늙은 여우를 잡기 위한 작전 회의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탐욕스럽고 동시에 겁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야 해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거대한 미끼를 던지고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녀는 누구보다 박민식이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강태준은 몇 가지를 더 보충하여 작전을 구체화했다. 그의 자금력과 정보력, 그리고 인적 자원이 동원된다면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서연은 미끼를 던지고 그를 현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강태준은 그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굳은 신뢰와 결의가 어려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박민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원하시는 돈을 드릴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대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야 해요. 그녀의 애원은 너무나도 절박해서 전화기 너머의 박민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뻔뻔하게 말했다. 진작 그랬어야지. 돈만 주면 돼. 각서든 뭐든 다 써줄 테니까. 어디서 만날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강태준이 미리 준비해둔 장소를 말했다. 시내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둘만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건 싫어요. 그녀의 말에 박민식은 콧방귀를 뀌며 흔쾌히 동의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약속 당일 서연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스위트룸 내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강태준의 보안팀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옆방에서는 강태준과 변호사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박민식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현금 가방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부터 하세요. 다시는 나를 찾지 않겠다고. 박민식은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비웃었다. 알았다. 알았어. 귀찮게 구는군. 그는 갈겨 쓰듯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 서류는 변호사가 교묘하게 작성한 법적 함정이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딸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사실상 인신매매와 협박을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돈 가방에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180도 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다. 그 돈이 당신 딸의 인생 값인가요? 고작 그 정도로 만족해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민식은 당황했다. 뭐라고? 이 애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는 화를 내며 돈 가방을 움켜쥐려 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당신은 그저 내 인생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에 불과했지. 그녀는 방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지금 당신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당신이 서명한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도 협박, 공갈,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그 모든 죄를 당신 스스로 인정했어. 그제야 박민식은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감히 나한테 함정을 파.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그의 팔을 제압했다. 옆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박민식을 꿰뚫었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 낮은 경고음과 함께 변호사가 박민식 앞에 녹음 파일과 서류의 사본을 내밀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 수도 있어. 선택은 당신 몫이오. 강태준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박민식은 잠시 고민할 것도 없이 돈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법의 심판보다 당장의 자유와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한국을 떠나는 순간 인터폴에 그의 신상 정보가 조용히 등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민식이 사라진 스위트룸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응시하였다. 후련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질긴 악연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강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졌다.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였다. 두 사람은 함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들을 더욱 단단한 동맹으로 묶어주었다. 박민식이라는 성가신 장애물이 사라지자 서연과 강태준은 온전히 공동의 적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서연이 독소의 화학적 특성과 생산 가능 기술을 분석하여 용의선상의 범위를 좁히면, 강태준은 JK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해 해당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파고들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오케스트라처럼 그들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박민식에게서 압수한 증거 속에서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왔다. 그가 강태준 측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브로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그 끝에 최진환 회장이 이끄는 태강바이오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태강바이오는 최진환의 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자회사로 표면적으로는 신약을 개발하는 평범한 연구소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업계의 윤리 규정을 무시하는 위험한 실험을 자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다. 서연의 분석 결과와 모든 정황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강바이오. 그곳이 바로 강태준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맹독이 태어난 곳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포식자 최진환. 그는 강태준의 오랜 라이벌이자 JK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야심과 잔혹함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적의 실체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동시에 적 또한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최진환은 교활한 맹수와도 같았다. 그는 JK그룹이 자신의 자회사를 은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다. 그리고 그 조사의 중심에 강태준이 갑자기 맞이한 아내 이서연이라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 처음 그는 그녀를 그저 운 좋게 회장 자리를 꿰찬 신데렐라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더 깊이 알아볼수록 그녀가 단순한 의대생이 아니라 독성학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인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진환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이서연은 강태준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동시에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더불어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최진화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싹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따라 서연은 필요한 고문헌을 찾기 위해 모교의 도서관에 들렀다가 평소보다 늦게 연구실로 복귀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만약을 대비해 그녀에게 항상 비밀 경호팀을 붙여주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서는 순간 양쪽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어 그녀의 차 앞뒤를 막아섰다. 전형적인 납치 수법이었다. 서연의 경호원들이 즉시 차에서 내려 대응했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순식간에 주차장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졌다. 서연은 차 안에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이성은 살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이대로 잡히면 끝장이다. 그녀는 최진환이 자신을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경호팀의 무전 연락을 받은 강태준은 보고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고 미친 듯이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녀가 잘못된다면 그는 최진환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느새 그녀는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총격전이 계속되는 혼란을 틈타 괴한 중 한 명이 서연이 탄 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문을 열었다. 그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끄는 순간 서연은 옆자리에 두었던 전공 서적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얼굴에 뿌렸다. 실험실에서 가져온 고농도의 암모니아 시약이었다. 극심한 악취와 함께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게 된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차에서 빠져나와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른 괴한이 곧바로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대의 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그대로 괴한을 들이받았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진 괴한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어렸다. 평소에 냉철한 기업가는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한 마리 맹수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의 등장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남은 괴한들은 서둘러 퇴각했다. 주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총을 버리고 곧장 기둥 뒤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애기의 어깨를 붙잡고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미친 듯이 살폈다.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계약도 거리감도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그날 밤의 총성과 함께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끔찍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불신의 찌꺼기를 완전히 태워버렸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주는 서연의 팔에 난 가벼운 찰과상을 직접 치료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과 진심 어린 걱정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깊은 울림으로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계약이라는 얇은 종이장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날 이후 강태주는 변했다. 그는 JK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서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쏟아부었다. 펜트하우스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되어 철옹성으로 변했고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국내 최고의 경호원들이 24시간 따라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니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필사적인 의지 표명이었다. 또한 그는 반격을 위한 칼을 뽑아들었다. 강태주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로 구성된 비상 대책팀을 소집했다. 법무팀장, 정보, 전략실장, 그리고 그의 가장 충실한 신복인 김 비서까지. 그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당했던 독살 시도의 전말과 그 배후에 최진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었다. 하지만 이 폭풍의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가는 다름 아닌 이서연이었다.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냉철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가장 예리한 창을 벼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팀이 최진환의 자금 흐름이나 비리 증거를 수집하는 전공법에 집중하는 동안 서연은 다른 각도에서 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진환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극도로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자신의 지능을 과신하는 타입이었다. 그런 인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는 것 그 자체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확신했다. 최진환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하는 비밀 연구소 태강바이오였다. 그곳을 무너뜨리면 최진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강태준에게 설명했다. 단순히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는 교활한 뱀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의 소굴, 바로 그 비밀 연구소 안에서 스스로 파멸의 스위치를 누르게 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첫째,
최진환에게 JK그룹의 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안심시킨다. 둘째, 그가 연구소에 있는 핵심 연구 데이터나 독극물 샘플을 직접 옮기거나 파기하도록 유도할 미끼를 던진다. 예를 들어 국제의약품 규제기관에 기습적인 실사 루머를 퍼뜨리거나 핵심 연구원이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식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미끼를 물고 움직이는 순간을 덮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그를 검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최진환에게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는 그가 아는 그 어떤 전문 전략가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서재는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진환의 동선, 태강바이오의 보안 시스템, 그리고 용의선상에 있는 내부자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그는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판을 짜는 역할을, 그녀는 그 정보를 분석하고 결정적인 한 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그 안에 녹아 있었다.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었다. JK그룹의 정보팀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가 최진환의 귀에 들어갔다. 강태준이 엉뚱한 곳을 파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최진환은 예상대로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태준과 이서연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완전히 방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올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는 것뿐이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서연과 강태준은 지휘 본부에서 나란히 서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쌌다. 강태준은 조용히 스크린을 응시하는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던 날 밤, 절망에 빠져 있던 가녀린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여인이자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덫은 놓아졌소. 이제 늑대가 발을 들여놓기만 기다리면 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곧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는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장인 호텔 컨벤션 홀에는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증명하듯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 회장의 건강 문제와 갑작스러운 결혼 이후 JK그룹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한가운데 VIP석에 최진환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어젯밤 그의 정보원은 강태준이 엉뚱한 하청업체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JK그룹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지적하며 주주들을 선동하고 나아가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지필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재무 보고와 사업 계획 발표가 지루하게 이어졌다. 드디어 의장 자격으로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준비된 연설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장내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JK그룹이 직면했던 심각한 위협과 그 극복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박민식의 영상이었다.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자백하던 그날의 영상.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브로커를 통해 강태준의 측근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브로커의 배후에 태강 바이오가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다. 최진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저것은 조작된 증거일 뿐이라고 중걸거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시겠지요. 강태준의 말이 이어졌다. 단순히 비열한 사기꾼의 증언만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객석의 한쪽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린 곳에서 이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여린 아내가 아니었다. 지성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한 명의 전문가로서 그 자리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다. 안녕하십니까, 조슈. 저는 강태준 회장에게 사용된 독극물을 분석한 연구원 이서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회장 부인이 아닌 연구원으로 소개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분자 구조와 분석 데이터를 띄우고 전문가적인 견해로 독의 인공적인 특성과 위험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강 바이오만이 가진 특정 기술 없이는 이 독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과학적 결론을 제시했다. 장내는 이제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최진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전부 다 JK그룹이 내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조작한 음모야. 저 여자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지?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의 격렬한 부정은 오히려 그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굳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기다렸다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증거라. 물론 있소.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컨벤션 홀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몇 시간 전 태강 바이오의 비밀 연구소 내부를 촬영한 고화질 영상이었다. 최진환의 신복들이 허둥지둥 독극물 샘플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는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젠장, 서둘러 KTJ 독소 샘플부터 전부 폐기해 회장님 지시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최진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갑자기 단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한 이서연이었다. 그녀를 인질로 삼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의 절망적인 도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가 서연에게 손을 뻗기도 전에 주주인 척 객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몸을 덮쳤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진압되었다. 서연의 계획대로 그는 스스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파멸을 완성했다. 초해진환 회장,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불법 생화학무기 제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뒤이어 행사장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저주와 비명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자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장례를 둘러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JK그룹은 이 실현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태준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그들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K그룹 주주총회 사건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진화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비리와 불법 행위로 얼룩졌던 기업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인터폴에 수배되었던 박민식 역시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악인들은 모두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JK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강태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신뢰를 얻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서연은 잠시 미뤄두었던 의과대학 복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 또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어색함 대신 이제는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직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강태준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소. 당신을 괴롭히던 악몽들도, 나를 위협하던 적들도 모두 사라졌지. 우리의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된 셈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았소.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내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소. 당신은 이제 그 끔찍한 계약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구하고 평범한 남자와 만나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었다. 그 행복한 미래 속에 어두운 과거의 상징인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믿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보았다. 강태준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선명했다. 그녀가 이곳에 자신의 이름만 적으면 이 모든 악연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은 그녀가 펜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애써 담담하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그녀를 위한 올바른 길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그가 내민 이혼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것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기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강태준은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서연은 흩날리는 종기 조각들 너머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여자는 이미 세상에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그날 밤 그 펜트하우스에서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죠. 당신과 함께 지옥을 건너고 복수를 계획하고 서로를 지키며 싸워온 지금의 이서연으로요. 이제 와서 과거의 나로 돌아가라니 그건 나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과 같아요. 그녀는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의 시작은 분명 비극이었고 죄악이었어요.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시간들, 함께 나눈 감정들은 진짜였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 곁에서 강태준의 아내 이서연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싶어요. 계약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강태준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랑하오.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사랑하오. 서연 씨.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지독했던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두 사람만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강의를 마친 의대생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이서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그녀는 동기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교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와 그 차에 기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딱딱한 회장의 얼굴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편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가볍고 행복해 보였다. 지옥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폭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에게 찬란한 아침을 선물했다.